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말수 줄이면 인생이 편해진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 있으신가요?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꺼내기도 전에 굳이 이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조용히 먹었던 날. 어시 71세는 지난 추석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아들 부부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번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내가 피곤해지는 거지. B씨 66세는 병원 대기실에서 옆에 앉은 비슷한 또래 분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이라면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CC 68세는 며칠 전 저녁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딸은 바쁜 듯 몇 마디 나누다 먼저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정적이 조금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다고 합니다. 뭔가 말하려다 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허전했다고 했습니다. DC73세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불편해질수록 말도 같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아프면 아프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혼자 참게 돼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치는 것 같고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면 그 조용함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와도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말이 다 증발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과 대화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뭔가 조언을 건네려 하면 아, 그건 알아요 하거나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는 말이 돌아옵니다. 그 순간 뭔가 주춤해집니다. 내가 경험해서 우러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요즘은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을 꺼냈다가 밤에 되새김질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 말을 했을까?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잠들기 전에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게 되는 그 순간. 그런데 말이 줄어든 이유가 그냥 귀찮아져서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그 찰나에 이 말을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의심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조금 더 아픈 물음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말하면 누군가 들어줬습니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됐고 내 조언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가 조금씩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성숙이라는 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언어와 관계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말들도 그 의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 이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순수한 배려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여전히 이 관계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 이 자리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말 속에 조용히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솔직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렇다고. 추석날 버스 창밖을 바라보던 어시. 그 마음 안에는 체념만 있었던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저 자리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말을 꺼내게 했고 그게 닿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냥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D씨가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삼키는 것도
단순히 참을성이 강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해봤자 약해 보일 것 같다는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강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말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을 통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 침묵이 반드시 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 닿지 않는 경험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또 다른 층을 짚어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깊이 상처를 낸다는 것. 그가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몸을 데우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때 서로 따뜻하고 다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말이 많아질수록 서로 가시에 찔립니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말들은 상대를 아끼기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동시에 상대를 가장 깊이 찌르는 가시이기도 합니다. 고슴도치들이 서로에게서 적당한 거리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붙었다 찔리고 물러났다 추워지고 그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과정의 결과일 겁니다. 말에서 상처를 줬던 경험, 말에서 오히려 멀어진 경험,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던 저녁들.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이 거리를 조금씩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쇼펜하우어가 냉정하게 요청하는 건 그 선택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 번쯤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걷어낸 것인지 아니면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체념하게 된 것인지 그 물음을 잠깐 안고 가보는 것. 쇼펜하우어가 요청하는 건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시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잠깐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말하려다 멈춘 날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그 침묵 안에 무엇이 더 많았나요? 여유였나요? 아니면 체념이었나요? 잠깐 멈춰봐도 좋습니다. 내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파도 말하지 않게 된 날이 있으셨나요? 아프다고 말하는 게 왜 어려워졌을까요? 누군가 당신을 오해했을 때 해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그 침묵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잠깐 다시 멈춰봐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조용함이 편안했나요?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나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한동안 그대로 있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당신이 조용해진 건 편안해져서였나요? 아니면 지쳐서였나요? 이 질문들 사이에서 잠시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여기며 출발했지만 결국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 속 욕망의 실체를 냉정하게 보라고 했다면 니체는 그 다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고. 시시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것처럼 딸의 반응 하나가 그날 저녁 전체를 채색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면 올라가고 무시당하면 내려가는 흐름. 내 중심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 속에 놓여있는 삶. 우리는 오랫동안 그 흐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내 조언이 효과가 있었는지. 니체의 사유를 오늘의 언어로 가져오면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는 이 시간이 그 흐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어쩌면 걷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여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짚어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침묵하는 것과
선택으로 침묵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결이 다릅니다. 상처로 말을 닫은 사람은 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들이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잠들기 전 천장을 보는 시간에 그 말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반면에 선택으로 침묵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안에 쌓인 것들이 덜합니다. 현실에서 두 가지는 깔끔하게 나누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처에서 시작된 침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결로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엔 말할 기력이 없어서 침묵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침묵이 조금 덜 무거워진 날이 오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몰라도 그 자체를 지금 당장 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니체가 영혼회귀라는 사유를 통해 던진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삶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다시 한 번 더 살아도 괜찮겠냐는 것. 이것은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삶이, 이 사람이, 이 방식이 그래도 나의 것이라고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어씨가 버스 창밖을 바라보던 시간, C씨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혼자 앉아있던 저녁, D씨가 무릎이 아픈데도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오르던 날. 그 자리들이 단순히 허전함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말없이 앉아있는 모습 안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두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조용한 존엄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만큼 자기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생기고 그 공간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것들이 조용히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비어있음을 그냥 두는 것, 서둘러 채우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자기 쪽으로 돌아오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말이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그건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로 얻으려 했지만 얻지 못한 것들, 말로 지키려 했지만 지키지 못한 관계들, 말로 전하려 했지만 닿지 않은 마음들, 상처와 체념과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말이 줄어든 겁니다. 그걸 성숙이라고도 할 수 없고 포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침묵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경험들, 말로 꺼내면 작아질 것 같은 감정들, 그냥 조용히 안고 가는 것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침묵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바라보는 침묵. 말이 줄어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침묵이 어디서 온 것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어도 됩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조용함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서둘러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다. 성숙이라고도 체념이라고도 섣불리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잘 살아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옳은 침묵인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금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것. 오늘은 그것만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셨던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잠깐 꺼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